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목소리, 50년간 핵실험 성공과 미사일 발사를 전 세계에 알린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전설적인 아나운서. 그녀가 2024년 어느 날 81세의 나이로 금지된 행동을 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망을 피해 베이징 화장실 창문을 넘어 도주한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평양. 여러분,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50년 넘게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렸던 리춘희입니다. 핵실험 성공을 알렸고 미사일 발사를 외쳤고 수령님들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북한의 목소리라고 불렀지요. 그런 제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은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시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1년을 살아왔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아직도 등골이 꼿꼿해집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으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젊은 아나운서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언제까지 저러실까? 위에서 아직 안 내리신대. 근데 이제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던데. 제가 지나가자 그들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쳤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평양의 유명한 가문 출신이셨지요. 그야말로 핵심 계층, 붉은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26살에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춘희야, 내 목소리가 이제 조선의 목소리가 되는 거다.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50년을 살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 3대를 모시며 중요한 방송은 모두 제가 맡았습니다. 핵실험 성공, 인공위성 발사, 대륙간탄 도미사일 시험. 제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전 세계가 긴장했다고들 하더군요. 그런 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보이부 간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춘희 동무.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그 세 글자만으로도 평양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룹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도 그들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따라오시오. 변명도 질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50년간 찬양해온 이 도시의 불빛이 무슨 일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방송에서 실수한 적 없고 누구와 불온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잡혀가면 죄가 생기는 겁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고 저는 두 손을 꼭 쥔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81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피난 가시던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한밤중에 갑자기 끌려가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던 그 시절. 저는 그날 밤 그 공포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체사상탑, 만수대 언덕, 김일성 광장. 제가 수천 번 방송으로 자랑했던 그 풍경들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보이부 청사였습니다. 따라오시오. 보이부 간부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복도를 걸어본 사람 중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를 데려간 곳은 조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의자 하나, 탁자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 저는 그 초상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0년간 그 얼굴을, 그 아버지의 얼굴을,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찬양해 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그때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 김영숙 아나운서였습니다. 저보다 5살 아래, 늘 저를 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2명의 보위부원이 영숙이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반동분자, 남조선 드라마를 봤으면서 모른다고? 한 번만 봤어요. 한 번만. 제발. 영숙이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에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사실 저도 몰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손자가 어디선가 구해온 USB를 잠깐 빌려봤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지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호기심에 잠깐 봤을 뿐인데 그 USB가 지금 제 집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리춘희 동무. 문이 열리고 보위부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본 것을 알고 있는 듯 아닌 듯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방송국 내부 동향을 잘 살펴봐 주시오. 수상한 자가 있으면 보고하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50년 충성의 대가로 동료를 감시하는 밀고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숙이의 피투성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50년을 바쳤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장례식 때 함께 울었고 김정일 장군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함께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드라마 하나 봤다고 저렇게 끌려가다니.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으로 달려갔습니다. USB, 그 작은 물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버려야 하나? 하지만 어디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누가 발견할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USB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릴까? 하지만 막히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USB를 급히 속옷 안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인민반장입니다. 내일 아침 정기 검열 있습니다. 집 안정리 잘 해두시오. 정기 검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불온 서적이나
외부 물건을 찾는 검열이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USB가 속옷 안에서 피부에 닿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저를 영숙이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섬긴 이 체제가, 이 나라가 드라마 하나 봤다고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곳이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때 겪었던 그 공포, 밤마다 누가 끌려갈지 모르던 그 시절. 저는 81년을 살아오면서 그게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공포는 지금도 평양 한복판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숙이의 피투성이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서랍 속 USB가 생각났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어디에 숨길까? 온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랍, 옷장, 다 뒤질 겁니다. 마루 밑, 의심받습니다. 화분 속, 흙을 파헤치면 끝입니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된장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까만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담그신 방식 그대로 저도 매년 된장을 담갔습니다. 저는 USB를 비닐로 새겹싸서 된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설마 된장까지 뒤지진 않겠지.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설마라는 게 없으니까요. 아침 8시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민반장과 보위부원 2명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려고 애썼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리춘희 동무, 조선의 영웅 아닙니까? 형식적인 검열이니 불편하게 생각 마시오. 보위부원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검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책장의 책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저는 부엌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된장 항아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기까지는 가지 마라. 부엌도 봐야겠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보위부원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항아리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요? 된장입니다. 제가 직접 담근. 그가 항아리 뚜껑에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조, 즉시 복귀하시오. 긴급 상황 발생. 보위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급한 지시를 받더니 인민반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동무가 마무리하시오. 그들이 황급히 떠났습니다. 인민반장은 대충 둘러보고 별 문제 없네요 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전조였을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에 검은 승용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었습니다. 집 앞에도 항상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 신문을 읽는 척.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감시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끌려간 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춘희 동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허허, 81세 아닙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소?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은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바쳤는데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급도 줄고 집도 빼앗기고 결국은 영숙이처럼 되는 겁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누구시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잡혀갑니다. 뭐라고요? 위에서 결정 났습니다. 리춘희 동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영숙이처럼. 아시겠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도망치세요, 선생님. 지금 당장.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역시나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시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잡혀간다. 영숙이처럼. 여러분, 81년을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50년을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이게 그 대가란 말입니까? 저는 그 밤 결심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도망치겠다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8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목숨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81세 노인이 무슨 수로 이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입니다.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예술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의 사회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취소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 그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옷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감시원의 눈을 의식하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온 실력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해외 공연 담당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 공연, 제가 예정대로 가는 거 맞지요? 아, 네. 아직 변동 없습니다. 리춘희 선생님이 가셔야 격이 맞으니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달러가 있었습니다. 해외 공연 때마다 조금씩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불법입니다. 북에서는 달러를 개인이 보관하면 큰 죄가 됩니다. 하지만 높은 간부들은 다들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 달러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3,000달러.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은 연락책이었습니다. 베이징에 조선족 친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 먼 친척으로 90년대에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감시원이었습니다. 베이징 출국이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보입으로 불려갔습니다. 리춘희 동무, 베이징 공연 잘 다녀오시오. 보이부 간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동무들이 함께 갈 겁니다. 감시원 말입니까? 감시원이라니 무슨 말씀을. 경호원이지요. 리춘희 선생님 같은 분이 해외에서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감시원 2명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아버지 사진, 돌아가신 남편 사진, 그리고 평양에 있는 아들과 손자 사진. 아들 철수는 올해 58입니다. 외교부에서 일하는 모범적인 간부입니다. 손자 민호는 25, 군 복무 중이지요. 제가 도망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아들은 끌려가고 손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철수였습니다. 어머니, 베이징 잘 다녀오세요. 그래, 철수야. 어머니, 저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건강하세요. 뭐가 됐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철수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저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철수도 이미 감시 대상이 된 거라고. 제가 도망치든 안 치든 어차피 우리 가족은 표적이 된 거라고.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살아서 밖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게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시던 마당, 아버지가 해바라기를 심으시던 화단,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부엌.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작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무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떠난 사람. 여보, 나 이제 갑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 곁에 묻히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새벽 옷이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슴팍에 숨긴 $3,000.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집이었습니다. 다시는 밟지 못할 평양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6.25 때 피난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면서 뒤돌아보는 그 심정을. 저는 8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심정을 알았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중국 땅. 저는 이곳에 수십 번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베이징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리춘희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감시원 2명이 제 양옆에 붙었습니다. 김동철과 박성호. 30대 초반의 보위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눈빛은 사냥개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호텔에서 공연장까지 그들은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화장실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들. 창문 없는 화장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81세 노인을 이렇게까지 감시하다니. 그만큼 그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연은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도 감시원이 번갈아 지켰고 식사 때도 항상 둘 중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공연 전날 밤 저는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김동철 동무, 나 좀 산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선생님. 밖은 위험합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 것 같소? 50년 충성한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시오? 저는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김동철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가 박성우와 뭔가 의논하더니 돌아왔습니다. 10분만 호텔 로비에서 산책하시지요. 저희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구조를 살폈습니다. 정문, 후문, 비상구.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후문 근처에 직원 전용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 끝에 주방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식자재 반입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공연 당일, 베이징 국가대극원. 화려한 조명 아래 조선예술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사회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자랑, 만수대 예술단의 공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이다. 공연 중간 휴식 시간. 저는 감시원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김동철이 따라붙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만 기다리시오. 이 나이에 화장실이 오래 걸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확인해둔 창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마른 몸이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기 위에 올라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81세의 몸으로 창문을 넘는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김동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배가 안 좋아서. 저는 창틀에 매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창틀에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문 엽니다.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창틀에 걸렸습니다. 억지로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골목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8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리춘이, 서라.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철이 창문을 통해 따라온 것입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앞에 큰 길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베이징의 밤거리.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제발, 제발 택시가 서달라고.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도망치는 중이에요. 제발, 태워주세요.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뒤에서 김동철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동철이 골목 입구에서 멈춰선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쓰러지며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죽으림을 다하면 81세도 창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늙은 몸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주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차를 운전한 여성은 왕메이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 저를 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안 돼요. 경찰 안 돼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중국 경찰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합니다. 저,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도망치는 중이에요. 왕메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저를 내쫓을까 두려웠습니다. 탈북자,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고향이 연변이에요. 조선족이에요. 할머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오늘 밤은 거기서 쉬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생면부지의 중국 여성이 목숨을 걸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왕메이의 집은 베이징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작은 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상처 치료해야 해요. 창문을 넘다가 다친 무릎에서 아직도 피가 흘렀습니다. 어깨도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메이가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일단 도망치는 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은 미국에 가야 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왜 그랬을까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북의 손이 닿을 수 있다는 걸. 진짜 자유를 찾으려면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걸. 미국이요? 그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쪽 친척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변에 사는 김순옥 이모. 20년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왕메이가 전화기를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순옥 이모님. 저 춘이에요. 우리 춘이. 춘이? 평양의 춘이?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이모님, 지금 제가 큰일 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님은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춘이야, 지금 어디 있어? 베이징이요. 근데 숨어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쫓고 있어요. 알았어.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 사람 말 듣고 움직여. 알았지? 네, 이모님.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왕매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뉴스에 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조선 고위 인사 실종, 베이징 전역 수색 중, 북한 대사관에서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납치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 베이징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떡해요, 할머니? 왕매이가 울먹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 착한 아이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메이야, 나 때문에 내가 다치면 안 돼. 내가 나갈게. 안 돼요. 지금 나가면 바로 잡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쾅, 쾅, 쾅. 공안입니다. 문 여세요. 저는 재빨리 왕매이를 밀쳤습니다. 옷장 속에 숨을게. 너는 모르는 척해. 왕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2명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에 낯선 노인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왕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들키지 마라. 집 안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영장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2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믿어본 적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영장 없으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왕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왕매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밤에 이동해야 해요. 어디로? 이모님이 보낸 사람이 곧 올 거예요. 연변으로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옷장 속에 숨어서 숨죽이는 그 심정 아십니까? 6.25 때 피난 가시던 분들, 일제 때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발각되면 죽는다는 공포,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긴장. 81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한 남자가 왕매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리춘희 선생님이시죠?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김순옥 여사님이 보내셨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급합니다. 오늘 밤에 베이징을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일단 연변으로 갑니다. 거기서 루트를 잡아요. 미국에 가시려면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81세의 몸으로 그 긴 여정을 버틸 수 있을까? 비용은요? $5,000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00밖에 없었습니다. 3,000밖에 없어요. 박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옥 여사님이 나머지는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친척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왕메이와 작별을 했습니다. 메이야,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난 벌써 잡혀갔을 거야. 할머니, 꼭 무사히 가세요. 미국에서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던 아이. 하지만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동북쪽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향해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로만 다녔습니다.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녘에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옥 이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춘희야. 70대 후반의 이모님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두 할머니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모님 감사해요. 정말. 됐어, 됐어. 일단 쉬어. 내일 다시 움직여야 해. 연길에서 3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박진수가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남쪽 윈난성으로 가서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여정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쓰러지는 길이에요. 81세 연세에. 알아요. 하지만 갈 거예요. 죽어도 자유로운 땅에서 죽을 거예요. 박진수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일 연기를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는 안면인식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관절이 아팠고 기침이 나왔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국경 순찰대가 수시로 돌아요. 발각되면 끝이에요. 박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5일 밤 메콩강 앞에 섰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저쪽 기슭에 라오스 땅이 보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작은 나무배에 올라탔습니다. 저와 박진수 그리고 뱃사공 1명. 세 사람이 조용히 노를 저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쪽 기슭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순찰대의 조명이었습니다. 꺼져. 불 꺼. 뱃사공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노를 멈추고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조명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명이 우리 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번, 2번, 3번째 조명이 배 위를 비추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누구든 계시다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조명이 멈췄습니다. 바로 우리 배 옆에서 몇 초였을까요?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 지금 가. 뱃사공이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배 가장자리를 꼭 잡고 버텼습니다. 몇 분 뒤 배 바닥이 모래에 닿았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빨리 빨리. 박진수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기슭에 올라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중국을 벗어났어요.
저는 모래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81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정글을 걷고 산을 넘고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81세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여정이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3월 23일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높은 담장 안에 제 미래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리춘이입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제 이름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 뒤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진짜로 살았구나.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숨 쉬는 게 자유입니다. 말하는 게 자유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자유입니다. 저는 8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유를 느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고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4월의 캘리포니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양의 햇살과는 달랐습니다. 감시의 눈빛이 없는 순수한 햇살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배운 영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81년 만에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북한의 목소리, 리춘이 미국 망명. 전 세계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CNN, BBC, NHK 모든 방송국에서 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50년 동안 북한 체제를 선전하던 아나운서가 탈북해서 미국에 왔다는 건 그만큼 큰 뉴스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50년 동안 서왔던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원고가 없었습니다. 검열도 없었습니다. 제 진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외칠 때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소리칠 때 배고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미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81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음식도 날씨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인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보이부원이 쫓아오는 꿈, 옷장 속에 숨어있는 꿈, 메콩강에서 물에 빠지는 꿈.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걸까?
이게 꿈은 아닐까?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죄명으로 손자 민호는 군에서 쫓겨났고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대가로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차라리 평양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더 말해야 해. 이 지옥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증언을 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저처럼 갇혀있던 수천만 명의 이야기를 2024년 가을 첫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거짓의 목소리 마이너스 북한 아나운서 50년의 고백.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책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거짓을 전하던 목소리가 이제 진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협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가족은 아직 우리 손 안에 있다. 입을 닫아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침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였습니다. 저는 리춘희입니다. 50년간 북한 체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2,500만 북한 동포를 대신해 말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원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꿈꾸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81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50년의 경력, 평양의 집, 가족, 조국, 모든 것을 두고 왔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요.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이 왜 모든 걸 버리고 내려왔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고향을 떠나는 건 죽는 것만큼 아프지만 자유 없이 사는 건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마음대로 인터넷을 봅니다. 한국 뉴스도 보고 미국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아들 철수, 손자 민호. 그들이 언젠가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통일이 되는 날,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겁니다. 남편 무덤에 가서 말할 겁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요. 자유로운 조선에.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말하겠습니다. 이 늙은 목소리가 닿는 데까지 50년간 거짓을 전했으니 남은 인생은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